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며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잘 나가던 TSMC 주가 하락도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죠. 오늘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5월 12일 3.6%로 예상했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4.2%로 나왔습니다. 3월의 CPI는 2.6%였죠. 이 때문에 미국을 시작으로 13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은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식품과 유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초 2.3%로 예측했는데 3%로 나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월비로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다 올랐다는 의미죠. 3월의 ISM 제조업 지수는 64.7까지 올랐습니다. 4월은 60.7이었죠.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매월 조사하여 발표되는데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50보다 클 경우 경기 확장을, 50보다 작을 경우 위축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64까지 올랐으니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죠. 아니다. 그러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깜짝 상승은 미국의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이에 따른 강한 경기 반등 기대감이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기저효과에 있습니다. 작년 4, 5월에는 국제 유가가 10에서 20불대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지금은 60불을 넘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작년 3, 4월엔 안전자산인 달러는 초강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1125원 정도죠. 달러 가치가 약 10%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기저효과 측면에서 유가와 달러 수입 물가는 올랐다. 이게 핵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뛰는데도 공급이 안 됩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해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됐죠. 이른바 공급망 쇼크입니다. 석유, 목재, 곡물 등에 이어 차량 연료 가격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되며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은 부족한 구인난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 2월에는 1조 9천억 달러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통과로 1인당 1,400불씩을 나눠줬죠. 일을 안 해도 실업수당으로 많은 돈을 받으니 실업자들이 굳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지난 2월 미국의 구인율은 4.9%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죠. 지난해 4월 14.8%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도 올해 들어 6%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준의 정책 목표는 실업률 3.5% 수준의 완전 고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합니다. 경제 회복 자체는 나쁠 것이 없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궤도에 오르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정보다 앞당겨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초저금리의 힘으로 많이 올랐던 증시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를 검증해보기로 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 함은 시장에 풀린 통화량을 축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는 몇 가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GDP 갭이 0보다 커야 합니다. GDP 갭이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의미하죠.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합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했을 때의 산출량을 잠재 GDP라고 합니다. 실제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며 실제로 달성된 국민 소득입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비해 높다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 수요가 늘어나면 실제 GDP는 늘어나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되죠. 경기가 과열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갭이라 합니다. 반면에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비해 낮다면 이는 비록 물가는 안정돼 있을지 몰라도 경제는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GDP 갭이 0보다 작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합니다. 디플레이션 크기 그림에서 보듯이 잠재 성장률이 하나의 컵이라면 실업률이 아직 높아 실질 성장률이란 물이 아직은 컵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실질 GDP의 증가를 위해 총 수요의 증가를 통한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이유죠. 2020년 초 코로나19로 마이너스 9.9%까지 떨어졌던 GDP 갭은 올해 3월 마이너스 1.559%로 아직은 디플레이션 갭 상태입니다. 물이 컵을 다 채웠는데도 자꾸 물을 부으면 컵에 넘쳐 흐르죠. 그때가 인플레이션 갭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연 0.52%까지 떨어졌지만 올 1월 초 연 0.9%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3월에 1.74%까지 뛰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1.63%로 다소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즉 PEI는 2.5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이자 전세계 기준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율을 말하죠. 따라서 명목금리 1.63%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2.51%를 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88%로 아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실질금리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즉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증시를 흔들었던 물가 쇼크는 일종의 노이즈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완전 고용이 나타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존 같은 하이테크 산업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난감한 일이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연준이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오른다는 이론이에요. 필립스 곡선을 인정하지 않는 파월은 국채금리가 올라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국채금리 급등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은 장기채를 매입해주거나 수익률 곡선 관리를 제어하거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또는 SLL 연장을 요구했죠. 그러나 연준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리고 테이퍼링도 없다. 또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액츄얼리 실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의 행동 개시 기준이 물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용시장에서 확고한 진전을 보아야 긴축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인위적 조절에 개입하지 않는 연준에 의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즉 BEI입니다. BE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가 연동 채권, 즉 TIPS를 사면 됩니다. 물가 연동 채권 TIPS는 말 그대로 물가와 연동이 된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자를 주는 국채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기대치가 있을 때 주로 매수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물가 연동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채 가격이 높아지죠. 10년물 국채와 팁스와의 금리 차이를 팁스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것을 시장의 기대물가 지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팁스 금리가 내리면 BEI를 올려놓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희귀한 현상은 과거의 금융위기 때 보지 못했던 연준의 행동입니다. 연준이 팁스를 과거와 다르게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작년 2월 말 팁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에 불과했는데 올해 4월 말에는 24.3%까지 늘었습니다. 연준이 팁스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은근히 조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 국채금리가 오르면 긴축발작, 즉 텐트럼이 올 수 있죠. 텐트럼이 오면 신흥국이 더 많이 흔들리죠.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가 금리 인상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부채 때문이죠. 금융위기 때보다 전체 GDP 대비 부채가 20에서 30% 늘어났어요.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 쇼크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금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금리로 중국을 다루는 어떤 스테이지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이죠. 2015년에도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이 부도설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최근 중국이 갑자기 긴축 얘기를 꺼내면서 부분 긴축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연준이 대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는 살았다고 할 수 없죠. 오랜 경제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많이 돈을 찍어냈으면서도 실패했죠. 그런 의미에서 연준은 이제 그것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연준의 새로운 정책 체계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7, 8월에 국제유가는 40%를 넘었습니다. 4, 5월과 비교해서 기저효과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환율도 작년 7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서 12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죠. 기저효과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질 겁니다. 공급망 쇼크도 시간인 문제지 결국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물가 상승은 놀랍기는 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 8월쯤이면 기저효과는 희석될 겁니다. 2013년 5월 조만간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테이퍼링은 2014년 1월에 시작됐죠. 그리고 1년 동안 조금씩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2014년 말에 테이퍼링은 끝이 났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은 그보다 1년 뒤인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테이퍼링 예고는 6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은 그보다 6개월쯤 뒤에 할 것입니다. 현재는 6월보다는 8월쯤 잭슨홀 미팅에서 예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대로 2024년 초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해 여유를 부리고 있는 연준의 깊은 속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더 많은 노출과 공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